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 차버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왔다고 우리 노승일 부장님은 생각하세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이고요. 그다음에 반복된 거짓말. 그다음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가 이번에 결정적인 이유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네. 첫째는 변호인하고도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정확히 대응할 수가 있었으면 사실 미리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또 아닌 부분은 아닌 대로 법리적으로 다툼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한테 또 사과할 분은 사과하고 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바깥 세상을 정말 몰랐나 봐요. 지난번에도 뭐 인터넷 매체랑 청와대 있을 때 인터뷰 보면 그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촛불 집회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측근들이라는 사람들이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네, 봐야 그러니까 되겠죠. 눈과 귀를 다 가로막고 대통령에 대한 판단력을 흐리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판단력을 흐리게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양심의 문제인데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것을 낱낱이 또 고백하고 네. 그랬으면 여기까지는 이렇게까지 비참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또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만약에 법에 그 의지를 한다면은 변호사를 찾아갈 거 아니야. 그렇죠. 변호사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났던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야 변호사님이 정리를 해서 그리고 법에 대해서 맞습니다. 보호를 받게 그 해줄 수 조언에 있으니까. 그 조언을 또 받아들여서 예. 그래야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변호사하고 어떠한 소통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변호인단들이 나왔던 기사를 토대로 해서 변호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우리 국회에 처음 박근혜 대통령 와가지고 그때가 이제 한참 최순실 게이트의 이제 시작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이제 분노가 막 표출됐을 텐데 갑자기 국회 와가지고 개헌을 제안했잖아요. 예. 야, 저는 그때 보면서 야, 정말 이것은 교활하다. 이 여론을 그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다 빨아들이게 하려고 개헌을 그때 사실 표정이 맞습니다. 너무 그 네, 당시에 네. 아마 뭐 우병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국민을 무시하니까 그런 짓을 하죠. 어쨌든 만약에 그날 JTBC에서 태블릿 태블릿 PC. 보도가 없었으면 네. 국면이 완전히 그 국면으로 다 덮일 뻔했죠. 그날 밤에 태블릿 PC가 JTBC에서 바로 공개됐죠. 그러면서 그 개헌이 물 건너 가버리고 네. 그런 결과가 됐죠. 그러니까 그 개헌으로 이 여론을 잠재우고 새로운 국면을 만들겠다는 그것은 결국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알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들은 최순실이 죽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네. 최순실은 본인의 행동이 이런 국가적인 비극을 부를 것이라고 과연 예상을 했을까요? 예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뭐냐면은 최순실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은밀하고 조용하게 말이 안 나오게 그 이유는 대통령한테 피해가 갈까봐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저희한테 지시를 했거든요. 예. 그러고 이제 저하고 마지막 통화 2016년 그 10월 27일 그 녹취록에 들어보면은 누가 이 정권을 망가뜨리려 한다고 생각한다. 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순실 인지를 때. 하고도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최순실을 제일 마지막에 본 게 언제세요? 저는 마지막 통화는 2016년 10월 27일이고요. 2016년. 예, 마지막으로 본 건 2016년 6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호칭을 어떻게 했나요? VIP라고 표현하죠. 아니, 근데 둘이 통화하는 내용은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뭐 잠깐 두 통화는 들어봤었는데 언니라고 안 해요?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 네. 그냥 네 이렇게 표현하죠. 개인적으로 쓰면 언니 했을 것 같아. 그랬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을 때 갑자기 이제 귀국했잖아요. 네. 그때 저는 그냥 많은 우리 당원들에게 그냥 농담으로 아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최순실에게 전화해서 빨리 들어와라. 그러면 언니 무서워요. 그러면 이제 박근혜가 야, 나 그래도 집권하고 있을 때 들어와야지. 너 정권 바뀌면 너 죽어. 이런 농담을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게 뭐 대포폰으로 몇백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뇌물죄에 대한 이제 혐의에 대해 자신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하고 있어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노승일 부장님께서 미르 K재단은 박 전 대통령이 퇴임을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건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그 작년 청문회 때 하태경 의원님이 질문하셨고,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번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재판에서 네. 과정에서 이제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명쾌하게 답을 못 드렸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최순실한테 제가 들은 내용이잖아요. 네, 네. 들은 내용이니까 어떠한 자료나 증거가 없단 말이죠. 네, 네. 제가 이렇게 들은 내용을 얘기해서 뒷받침할 부분이 전혀 없었던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사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2016년 6월 달에 그 마지막으로 본 게 이제 최순실을 그때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이제 최순실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그 한 2명이 더 있었는데 네. 선술집에서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헤어지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퇴임 후에 VIP로 표현하죠. 네. VIP께서 퇴임 후에 재단을 오실 거니까 노 부장이 좀 그렇게 더 직접 신경 써서 얘기했습니까? 일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었죠. 네, 네. 네. 저희가 봤을 때도 이게 처음에 이름이 이게 심상치가 않잖아요. 네, 네. 미르 재단. 네. 그러니까 미르가 또 그 용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용은 또 곧 뭐 왕, 네. 대통령. 네. 그리고 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용띠 아닙니까? 네. 용띠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과거에 일회 재단이 처음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일해재단. 네, 맞습니다. 네. 그 최순실 씨를 처음 만나서 이렇게 네. 같이 일을 해보시면 네네. 좀 이렇게 인간적인 좀 인간적인 면도 있나요? 처음에 제가 2014년 2월 달에 이제 그 SDT라는 사단법인 제의가 들어왔을 때 면접을 봤었어요. 네. 저는 그분인지도 모르고 면접을 최순실 씨가 봤어요. 면접관으로 나왔어요? 그분이 이제 그 뽑았거든요. 본인이 사단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영태 씨를 통해서 이렇게 면접 왔습니다. 예.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는 좋은 말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하냐 그래서 증권회사 다닌다니까는 그러면은 전공하고 무관한 직장을 갖고 있지 않냐. 네. 지금부터는 전공을 살려서 네. 돈을 쫓지 말고 명예를 한번 쫓아봐라. 남자가. 그런 얘기를 좋은 말 해줬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는 이제 그거 외에는 전혀 좋은 말이 없었던 거죠. 네. 그 명예는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해라. 그 이야기네, 사실. 네. 명예 쫓을 뻔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이제 망할 뻔했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만간 기소가 되면 곧 재판이 시작될 거고, 또 네. 우리 노승일 부장님은 헌재 탄핵 심판처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증인 출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부담은 안 되시는지요? 부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최순실 재판하고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증인으로 나갔었기 때문에 네. 마주보고 또 제가 진술한다는 부분은 부담은 안 돼요. 네. 가서 사실대로 진솔하게 답변할 겁니다. 네. 예. 근데 상대는 항상 이렇게 째려보고 이렇게 레이저 눈빛 쏘고 그러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증인석에 앉으면 판사님이랑 저하고 이제 눈이 이제 마주치고요. 네. 예, 오른쪽에 이제 앉게 되는 거죠. 그분들은. 예. 노승일 부장님이 한번 광선 쭉 한번 쏴주세요. 네. 왜 우리가 광선을 받아야 돼? 우리가 광선을 쏴야지.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재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 부회장이 박근혜 최순실 관계를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 독일에서 삼성과 계약할 때 상황을 좀 잘 상기시켜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최순실 사이를 몰랐을까요? 모른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땐 거짓말인 것 같고요. 네네. 당연히 모를 수는 없죠. 네. 국민들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삼성의 법무팀이면 그러면. 서울지방법원도 만들 수 있고 네. 중앙지검도 만들 수 있고 그러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데서 삼성에서 최순실을 모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과거에 이재용 부회장도 승마 선수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요? 예. 알고 있고 그거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당시에 그 독일에서 계약했을 때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하고 황성수 그 전무하고 그다음에 법무팀 직원 1명 이렇게 동석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본다면은 그러한 계약을 하는데 이재용한테 보고를 안 한다. 그다음에 자세하게 보고를 안 한다. 그거는 삼성이 그 전에 미래전략실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비춰봤을 때 모른다는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렇죠. 인력도 네. 아니고 뭐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특히 뭐 대통령의 측근인데 그걸 뭐 보고를 안 할 리가 없죠. 또 삼성의 정보력도 대단하거든요. 그렇죠. 거기도 정보 보고를 계속 올리거든요. 맞습니다. 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 네. 그러니까 그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그걸 그렇죠. 직감하셨어요? 그거를 2014년 2월 달에는 그걸 직감을 그렇게 큰지는 직감을 못했어요. 네. 단순히 아는 사이, 그리고 도움을 좀 받는 사이 이렇게 알았었고 최근에 와서 이제 생각했던 거는 그 부분이죠. 그 JTBC 네. 기사에서 나왔던 최순실이 잘하는 건 대통령 연설문 네. 고치는 거다. 그럼 연설문이라는 걸 자세히 생각하면 대통령이 어디 가서 연설을 한다. 그거는 국정 과제고 국가 정책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책을 수정한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최순실의 파워는 막강했다. 그리고 최순실이 수정한 그 연설문을 갖고 대통령이 연설했다.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냐? 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소위 얘기하는 박근혜는 꼭두각시였고 실질적인 대통령은 최순실 아니었냐? 네. 이 부분이 네.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 네. 그 예컨대 뭐 무슨 민원 청탁했는데 잘 안 되면 전화 오면 최순실에게 얘기하면 바로 또 된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됐냐 보고를 하면 이렇게 됐다. 또 제가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네. 그럼 바로 이제 어디에 전화하고 또 BH 바로 해결되고. 그 최순실은 BH라고 항상 표현했어요. 네. 예, 네. BH 쪽에 연락을 해서 네. 하면은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뭐 안정범 수석이 절절맬 정도면 그게 다 대통령하고 바로 직접적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좀 성깔도 있죠. 그렇죠. 네. 예. 다혈질입니다. 예, 한번 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좀 있었어요. 예. 네, 좀 일화가 있나요? 욱해가지고 막 폭언을 한다든지. 그 부분은 폭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WK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을 때 저희가 회의를 하다가 잠깐 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나 봐요. 네. 네, 지금 추측을 하면은 그게 이화여대가 아닐까. 그런데 엄청난 소리를 지르고 네. 해볼 테면 해봐라. 법으로 해라. 내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일화가 좀 그 찾아가서도 증언에 하면 네. 찾아가서도 말하자면 정유라 담당 교수에게 폭언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담당 교수가 못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담당 교수를 바꿨다고 그러죠. 네. 그러면 이제 이제 국정농단의 진실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고. 예. 딱 보시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정도였어요? 아니면 정말 이게 다 이렇게 전말이 다 공개되면서 정말 내가 생각했던 최순실은 내 생각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구나. 어떤 쪽이셨어요? 예, 맞습니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죠. 제가 지금 현재 검찰이 밝힌 거는 조그만 점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점이 큰 불씨가 되고 그 불씨가 이제 활활 타오르면서 여러 개의 저도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개입된 부분들이. 그 미르재단 관련해서 문화계 쪽은 차은택 단장이 주로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스포츠 쪽은 우리 노 부장님이 주로 많이 핸들링을 하셨나요? 당시에? 스포츠 쪽은 최순실이 직접 핸들링을 거의 했죠. 본인이 직접 했나요? 예. 근데 저는 하여튼 최순실 씨 최근에 엄청난 보도를 보면서도 저 역시도 이게 빙산의 일각이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잖아요. 특검은 너무 짧은 시간을 조사했고. 그렇죠. 그래서 측면이 있죠. 저희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여기서 온종주의를 우리가 보여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국정농단은 정말 끝까지 추적을 해서 모든 그 사실을 다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관련자들이 구속만 된 상태지. 네. 지금 1심도 안 끝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들이 또 재심을 청구하고 또 대법까지 간다면은 새로운 증거물하고 자료하고 또 새로운 뭔가를 또 프로젝트를 했던 게 또 나올 수 있는 과정들이 그러니까 시간도 많죠. 이게 총체적인 어떤 진실도 그렇고 또
재산 축적 과정도 하다 말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네. 전체적으로 좀 밝힐 필요가 있죠. 예, 우리 그 노승일 부장님은 이제 최순실에게 처음 해고를 당하시고 1년 넘게 지난 후에 다시 일을 돕게 되시는데요. 네네. 이때 이제 독일에서 비덱스포츠의 전신인 코스포츠라는 네네. 회사를 만드는 데 참여하셨습니다. 네네. 독일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최순실한테 2015년 8월 초에 네. 제가 생각할 때 한 6일쯤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저를 만나서 코어스포츠를 설립을 해야 된다. 근데 네. 가서 변호사 네. 그 독일이니까 네. 독일에서 설립할 수 있는 같이 파트너를 할 수 있는 변호사 네. 그다음에 그 사무실 네. 회사가 있어야 되니까요. 네네. 그 사무실을 알아보라고 네. 해서 그 지시 두 가지를 받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코어스포츠의 설립 과정에서 변호사를 컨택을 했고 그다음 변호사하고 최순실하고 연결을 해줬고 그래요. 그다음에 사무실을 이제 또 알아보고 그 현지에 소개자가 있었죠. 관리하는 재산관리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은 그때는 잘 모르니까? 저는 몰랐었어요. 아, 예. 그때는 몰랐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최순실이 마음에 들어한 부동산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네. 그 부동산을 같이 보러 다니고 예. 거기까지만 이제 아, 예. 하고 나왔었죠. 근데 왜 최순실 씨가 그 주 무대를 독일로 삼은 이유가 있나요? 독일을 해요? 아니요, 저는 독일어도 못하고. 아니요, 최순실 씨. 독일어도 못하시죠. 근데 왜 자기의 과거에 독일에 좀 체류했던 적이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최순실 씨가 1982년도에 처음 독일에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독일을 왔다 갔다 했었고 거기에서 독일에서 많은 지인들하고 이제 인맥이 형성이 된 과정도 네, 있었고 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는 독일이란 나라.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하고 코스포츠가 계약을 맺는데 네. 국내에서 만들었다 그러면은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최순실은 은밀하고 조용하게 말 안 나오게 진행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면 국내에서 진행을 못 하잖아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경유착의 하나의 방법인데 이 방법을 은밀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거는 제3국이죠. 네. 근데 독일은 본인들의 지인도 많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네. 독일에다가 연고지를 두지 당시에 않았나. 왜 마장이나 말을 그 삼성이 직접 하지 않고 예. 모나미를 통해서 그때 하고 그랬잖아요. 예, 모나미 얘기는 제가 네. 제가 이제 그 독일에서 해고를 당하고 들어온 이후에 이제 이후에 벌어진 일인가요? 이래라 모나미 거는 제가 잘 모르고. 네. 근데 하여튼 유럽의 최순실 씨가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예. 보도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왜 최순실 씨가 주무대를 독일로 삼았는지 그게 그게 늘 궁금했어요. 네. 지난번 한번 노웅래 의원께서 네네. 본회의장에서 네네네. 그 박정희 전 대통령 네. 그때 비자금 네. 스위스 계좌 얘기를 했는데 네. 혹시 그것과 연계돼서 공동재산관리인으로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런 것도 사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의심이 들죠. 네. 합리적 합리적 의심이 들고. 근데 또 보니까 그 최순실 씨가 82년도에 독일을 갔다 그러는데 그 최근에 전두환 대통령 뭐죠? 요새 책 하나 냈잖아요. 회고록. 회고록. 거기 보면 그때 최태민 씨는 또 양구 쪽으로 보냈다고 그래요. 군부대로 양구 21사단. 네. 펀치 보냈는데. 아버지는 강원도로 보내고 딸은 독일을 보낸다. 하여튼 좀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우리 노 부장님은 이제 그 코어스포츠라는 회사에 참여하면서 그때부터 최순실에 대한 문제를 좀 의식하고 자료를 그때부터 좀 모으기 시작하셨죠. 처음에 자료를 못 모았던 거는 2014년 2월 달에 이제 최순실을 만나서 SDT라는 그 체육 영재 SDT. 를 육성할 수 있는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SDT가 뭐냐면 스포츠 도네이션 탤런티드라는 그 가칭을 갖고 분당호 일산에다 만들려고 했다는 말이죠. 근데 최순실 씨가 페이퍼 2개를 갖고 왔는데 분당과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양 2개를 갖고 와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육성을 할 수 있게끔 시설도 사용해주고 운영권도 줄 수 있다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권력형 비리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었죠. 그리고 이제 자료를 취합하려 해도 취합할 수가 없었어요. 한 달 만에 또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일산과 분당의 갖고 온 페이퍼는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공식 문서가 아니었었어요. 그게 그 김종 문체부 전 제2차관에서 온 페이퍼인데, 그래서 그 페이퍼는 어디에다 내놔도 검증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페이퍼였어요. 네. 예. 그래서 2015년 8월 달부터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삼성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삼성이 왜 1억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럼 삼성하고 최순실하고 계약을 해? 그럼 최순실 뒤에는 박근혜가 있는데, 이거는 정경유착의 하나의 연결고리고, 네. 그 다음에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삼성은 대한민국에서는 제1의 기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엄청난 스캔들이잖아요. 네. 스케일도 컸고, 그래서 이제 결정을. 근데 뭐, 이 정유라를 그 최순실이 끔찍하게 생각을 했습니까? 뭐, 그 정도로? 예, 많이 생각을 했죠. 예, 많이 생각을 했고, 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딸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이니까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도와주려고 했었던 거죠. 예, 근데. 그래서 삼성이 결합된 게, 예, 뭐,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금도 있지만, 예. 따로 또, 정유라 승마권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승마가 먼저고, 그 다음에 미르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승마가 먼저 지원이 됐나요? 그렇죠. 예, 승마가 2015년 8월 달에 계약이 된 거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미르가 설립이 되고. 그런 의미면 삼성은 상당한 뇌물 공여 정황이 있는 거네요. 네. 그 전이었으면. 지금 우리 방송하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가 검사실 같아요. 아니, 우리 신동훈 의원님 부장검사 같아요. 네? 약간 분위기가 약간 그런 분위기죠? 저희가 교문위에서 하도 이걸 갖다가 많이 캐가지고. 네. 또 직접 또 증인을 만나니까. 네네. 진작에 국감 증인으로 나오셨으면 아주 대박 터뜨렸을 텐데. 글쎄 말이에요. 아쉬움이 큽니다. 네. 다시 분위기를 좀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노승일 부장님 두 번 해고를 당하시고 다시 K스포츠 재단에 입사를 하게 되죠. 예, 예, 예. 이때도 최순실 씨가 직접 연락이 왔나요? 아니면 다른 경로로 왔나요? 직접 연락은 안 오고 이제 영태를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왔었던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에 영태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최순실하고 연관돼 있으면 안 들어간다. 한두 달 만에 또 해고가 될 텐데 못하러 거길 또 들어가냐. 그런데 영태가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니다. 정경련에서 주도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최순실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 이번에 가서 열심히 잘 일해봐라. 네. 이건 최하고 상관이 없는 걸로 알았어요. 예. 둘은 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 아니더라. 아닌 거죠. 네. 야, 참. 그래서 이제 미르 K 스포츠 재단 의혹이 이제 이성환 전 미르 재단 사무총장의 내부 고발로 시작됐는데요. 네. 처음 재단 관련 보도가 나왔을 때는 어떠셨어요? 당이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제가 2015년 그 독일에서 해고를 당하고 2015년 12월 달에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네네. 그때 이 문제를 터뜨리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한번 참고 그 다음에 2016년 3월 달에 또 이제 한번 터뜨리려다가 한 번 더 참고 그러다가 미르와 K스포츠가 불거지면서 자연스럽게 검찰에 출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회를 보고 또한 언론에서 더 많은 기사가 나오길 바랬었어요. 왜 그러냐면 민감하고 이러한 큰 문제를 혼자는 저는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여론도 있어야 되고 국민들도 공감이 가야 제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자료를 내더라도 공감을 해주시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처음에 이제 폭로하시고 뉴스에서 그게 이제 보도가 될 때 그래도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개헌 제안도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마음속으로는 조마조마하셨겠어요. 야, 이게 세상에 다시 그냥 공개되지 않고 또 그냥 이 문제가 또 사라지는구나. 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셨겠어요. 그때 이제 가장 고민했던 게 과연 검찰에서 어떻게 받아줄 것이냐. 제가 진실을 얘기하고 증거와 자료를 제출했을 때 검찰이 과연 수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만약에 검찰에서 제가 생각한 한 대로
수사를 안 한다면 또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예. 많이 했었죠. 초기에는 그게 특수부가 아니고 형사부에다가 그냥 배당해가지고 그냥 옆에다가 채워놨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확신이 안 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압수수색 영장 자체를 뭐 발부 안 하고 그렇죠. 뭐 우병우 핸드폰도 뭐 확보 못 하고 네. 초기엔 그랬죠. 네, 청와대도 뭐 압수수색 결국 못 한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국감과 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증폭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동훈 의원님의 활약이 굉장히 컸죠. 왜냐하면 신동훈 의원님이 이제 교문이신데 예. 지난 국정감사 때 굉장히 활약이 크셨어요. 그때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저는 안행이기 때문에 예. 그때 굉장히 언론에 예, 그때 네, 초점을 못 받은 스포트라이트들을 다 받았죠. 저만이 아니고 우리 교문 의원들이 다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작년 7월쯤에 TV조선에서 네. 이 문제를 약간 다룬 적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안 다루게 됐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뭐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각 정부 부처에 자료 요구를 해도 자료 안 주고. 네. 또 증인 신청했는데도 증인 다 기각시켰어요. 한 명도 그렇죠. 여당에서 막았죠. 다. 예.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사실 막막함이 있었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초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좀 미래재단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같다. 네, 네. 강제 출연한 건 모금 출연한 건 분명하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정황을 좀 찾기 위해서 팀워크를 서로 짜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걸 다루는 것도 이게 좀 서로 긴가민가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하나씩 파보다 보니까 이건 명확하다는 게 느껴졌죠. 처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단을 어떻게 등록을 했나. 네. 이걸 파봤죠. 맞아요. 그랬더니 처음엔 아니라고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증거 자료들을 갖다가 이렇게 내미니까 그 주무관이 서울까지 가서 그러니까요. 출장을 가서 서비스로 네. 받고 네. 그리고 그걸 불과 5시간 만에 그걸 국장까지 다 결제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결제하는 데서는 보통 날인이 지킨 정관을 네. 넣어야 되고 그다음 창립 회의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네.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때 정부의 답변 정말 웃겼잖아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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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그 뒤에 또 이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한 3개월 정도 내에는 또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재산 이전 사항 같은 것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건 보통 우리가 재단 하나 설립하는데 보통 빨라도 3주 이상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개인이 하려고 그러면 이 세종시까지 가서 네. 해도 또 서류 미비하면 맞고 그럼요. 그게 다 정상인데 네. 이건 특정 부위에서 지시가 있었던 근데 거죠. 조윤선 장관도 그렇게 답변했죠? 조윤선 장관도? 어떻게 답변?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기들이 네. 자기가 아는 바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아주 그냥 발뺌을 했죠. 조윤선 장관 블랙리스트 나왔을 때도 발뺌했죠. 네, 예. 1000번 만번 물어봐도 자기는 자기는 때까지 답변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막 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제가 그 얘기에 속았어요. 조윤선 장관 말이 정말 진실인 줄 알았어. 의원님도 좀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조윤선 장관이 하도 막 결백 주장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요? 모든 정황 증거를 저희는 알고 있었고. 제가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 이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네. 그 밑에 다 삭제한 회의록이었지만 그 내부 고발자들이 있어서 회의록 같은 걸 도정원 의원이 확보를 하고 있어서 그러셨구나.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발뺌을 한 거죠. 그러면 연기력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여자 김기춘이다. 네. 그럴 정도로 올 연말에 대종상 여성 연기자 대상. 네. 저도 거기 그 표정에 완전히 속았고요. 우리 노승일 부장님은 이제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이제 털어놓으실 때. 네네네. 그래도 좀 고민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많이 고민이 됐죠. 2016년 제가 10월 25일 날 첫 번째 검찰을 출석을 했어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24일 전날에 네. 전화가 왔을 때, 6층에 있는 검사님께서도 전화 오고, 10층에 있는 검사님께서도 전화 왔어요. 근데 6층에 있는 검사님이 오늘 들어와서 조사를 받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를 안 갔죠, 제가. 그래서 제가 10층으로 갔어요. 그랬어요. 네. 배짱이 세시네. 왠지 좀 이상해가지고, 이제 10층으로 가고,
저한테는 제 가장 두려운 시간이었었거든요. 네, 네. 진실을 밝히는데 네.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검찰에서 걸어 나갔을 때의 내 모습이 어땠을까? 네. 과연 살아있을까? 말까?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 고민을 한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안종범 정책수석 전 정책수석이 재단 쪽에 검찰 대응 문건이라고 해서 2장짜리 이제 페이퍼가 왔었죠. 그걸 이제 찢어진 거를 제가 이제 딱 풀어 다 붙여가지고 저도 읽어봤더니 그 전에 조사를 받았던 정동구 이사장님이나 그다음에 이성한 전 사무총장이나 어떻게 조사받았는지 결론이 나왔었던 거죠. 그러면 제가 가서 이거를 진실을 얘기한다? 그랬을 때 제가 역으로 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12시간 반 동안 이제 거짓말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검사님을 믿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검사님께 조사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받겠다. 네. 그랬더니 검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표정이죠. 참고인 네 주제. 왜 검사를 네가 진술 조사를 여기까지만 받는다고 하냐. 그래서 제가 4시간 반 동안 진실을 얘기해 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 찢어져서 다시 붙였던 대응 문건을 보여드렸죠. 이 문건이다. 그럼 누군가 여기 와서 어떻게 진실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이 청와대까지 벌써 들어가서 청와대에서 대응 문건이 나왔는데 네. 누가 와서 이거를 여기 와서 진실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검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검사님이 용기를 줬죠. 네. 그러고는 이제 그 검사님께 이제 제가 자신 있냐 그랬더니 자신 있다. 대한민국 검사가 이런 큰 사건 한번 맡고 못 벗는 것도 명예다. 와, 우리 서당캐에서 검사에 대한 좋은 평이 처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분을 만난 거는 저한테는 행운이었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은인이죠. 네. 네, 저한테는 진짜 은인과 같은 분이시죠. 네. 그분 안 만났으면은 되지도 않았었고. 네. 아니, 지금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영화 속의 한 장면이잖아요. 아니, 요즘 정말, 직접 이런 걸 겪으시면서 이거 뭐야? 이거 완전 영화야. 내가 영화의 주인공이 됐네. 이런 생각도 드시겠어요. 요즘은 믿겨지지 영화도 않죠? 재미가 없을 정도로 현실이 더 영화 같잖아요. 아니, 지금 국정농단의 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정말 너무 많은 정말 공격도 당하시고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체중은 안 빠지셨어요? 체중은 제가 이제 더 오히려 좀 불었어요. 좀 늘었어요. 왜냐면 정치해야 돼. 이런 사람 정치해야 돼. 왜냐면 워낙에 독일에서 못 먹어서 제가 폭식증에 걸렸었거든요. 네. 그게 지금까지도 연결이 돼서 스트레스만 받으면 먹기 싫어요.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드시는 무슨 밥하고 국수 놓은 거 저 사진 본 적 있습니다. 그거만요. 아니, 왜냐면 이제 탄핵 심판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제 고용태 씨랑 우리 노승일 부장님에 대한 공격을 또 저쪽에서도 엄청 했잖아요. 저쪽 변호인단에서도 공격하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체중이 안 빠지신다 그러니까 저는 경선 치르면서도 체중이 14kg 빠졌는데 저는 이런 일이 당하면 저는 죽어요. 근데 저도 잘 견뎌낼 것 같아요. 우리 3전 사기 4전 호기에 또 우리 의원님 뭐 이런 이 정도 일이야 뭐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 그럼요. 충분히 견딜 수 있죠. 그럼요. 의원님은 또 예전에 경희대학교 삼민투 위원장으로서 진역도 좀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요. 저희 몇 년 가셨어요? 도중에 나왔으니까 한 1년 6개월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가는 건 아주 그때 어디 계셨어요? 저는 안동에도 있었고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분을 안동으로 보낸 것은 굉장히 그 당시 군부 독재에서 볼 때는 거기가 중구금 시설이었거든요. 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저희가 또 이 서당캐 출연자들이 주로 감옥 갔다 온 분들이 많이 나와요. 민주화운동에서 김영건 선배도 갔다 오시고. 거기서 강기정 의원, 몇 명들 다 같이 있었죠. 경희대 삼민투가 예전에 그래도 굉장히 좀 강성 운동권이었잖아요. 좀 그랬죠. 근데 어떻게 치과 의사를 하셨어? 치과사를 해서 그걸 한 건 아니고. 그랬죠. 또 사명감이 있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을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동의는 절대적으로 하고요. 재판이 이제 진행 중이고 앞으로 이 재판이 끝내려면 빠르면 한 1년 6개월은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많은 또 다른 사건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네. 제가 뭐 독일도 가서 현지인 분들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제가 모 방송국하고 모 방송을 2번을 연달아서 갔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말씀들을 잘 안 해주셨어요. 네. 근데 2번째 갔을 때는 말씀들을 조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탄핵이 됐고 구속이 된 상황에서는 그쪽에서도 많은 증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 최순실에 대한 재판은 이제 진행 중에 있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빠르면 4월 말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될 내용이 이제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일 텐데 네. 우리 신동훈 의원님 네. 뇌물죄 적용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극구 부인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게 적용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지금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 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국민연금 그 공단 이사장도 그렇고 문영표 전 장관도 그렇고 네. 본부장도 그렇고 뭐 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기 때문에 또 뭐 특검이나 검찰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물증들과 또 증언들을 많이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한 그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우리 노승일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뇌물죄에 저도 이제 그 무게를 가장 많이 두고 있고요. 저는 이제 독일에서 이제 삼성과 계약을 했을 때 이제 당시에도 있었고 거기에서 오고 간 문서나 그다음에 뭐 페이퍼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상당 부분 이제 검찰에 제출한 상태에서 제가 보면 네. 코아와 삼성, 그다음에 코어 스포츠와 삼성과 미르 K스포츠에 대한 후원, 그다음에 CJ를 통한 한국 동계 영재 스포츠 센터에 준 그 부분은 뇌물로 봐야 되는 게 가장 많지 않을까. 그다음에 삼성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잖아요. 어떤 네. 피해를 줬냐면은 지금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미래에 국민들이 받아야 될 돈을 깎아놨단 말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이 더 나아가서 세계 1위의 기업이 되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용서를 구하고 신뢰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삼성은 더 이상의 삼성이 아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이 돈을 주면서도 최순실한테 거의 뭐 절절매는 식으로 네. 갑이 최순실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거 예. 느꼈죠 그 당시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뭐 분명히 그게 권력이 무서워서만은 아니다. 삼성이 어딘데 그럼요. 뭔가 이해관계 이득이 있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네. 그렇죠. 당시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최순실이 이건 이렇게 바꿔야 되고 저건 저렇게 바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대로 다 바꿔줬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이제 노승일 부장님도 이제 또 정상적인 직장도 이제 구하셔야 될 텐데. 예, 예. 뭐 진행되는 게 있으세요? 정상적인 직장 생활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끝난과 동시에 정상적인 직장을 구하려고요. 네. 그 전에는 필요하면 또 검찰에 또 참고인 조사도 가야 되고 네. 재판 과정에서 증인도 나가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어떠한 직장을 구한다는 거는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꽤 긴 시간을 예. 아직 젊으신데 예.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뭐 아르바이트를 다른 걸 하든지. 그래서도 이제 이게 네. 공익 제보자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뭔가 구조 지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사실은 뭐 인생은 스스로 결정하는 거지만 이런 계기가 또 우리 노승일 부장께서 또 이게 공익적 인생을 사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제가 뭐 프로필 보니까 그 한국 최대 네. 또 출신에다가 배드민턴 선수셨고요. 네. 그리고 또 총학생 회장 출신. 그렇군요. 또 우리 선배님이랑은 예. 또 제가 네. 눈이 반짝 뜨이네. 네, 총학생 회장 출신이세요. 네. 지금도 배드민턴 지금도 좀 취미 삼아 치세요? 못한 지가 한 2년 됐어요. 네. 그래요. 우리 서대문 을구 배드민턴 클럽 많은데 한번 와서 우리 네. 지금 굉장히 국민적인 스타시니까 한번 와서 배드민턴 경기 한번 해주세요. 예, 좋죠. 그런데 네. 동호인 분들보다 제가 못 칠 거예요. 배드민턴이라는 게요. 워낙에 잘 치세요. 구력에 따라서 네. 제가 한 80대 어르신이랑 배드민턴 치다가
허리 완전히 그 마비 증세 와가지고 한 3일 누워 그게 있었어요.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굴욕이더라고요. 평소 또 쓰는 근육이 다를 거고. 80대 할머니가 저를 갖고 노시는데 저쪽에 던지고 저쪽에 툭툭 치시는데 야 배드민턴 정말 쉽지 않은 운동이더라고요. 그리고 동호인분들 중에 선수처럼 치시는 분들도 많아요, 대한민국에.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는데 그 정윤회 씨는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죠. 네. 최순실 씨도 정윤회 전 남편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요. 예, 언급은 없었죠. 저하고 같이 있을 때도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정유라도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삼성과 최순실을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박원호 대한승마배 전 전문이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정윤회 씨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우 가까운 사람이고 나랑 형동생 한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정유라한테 물어봤더니 정유라가 그건 아니다. 생물학적인 우리 아빠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정유라 씨에 대한 언급은 정유라가 그렇게 언급했던 것만 그러니까 기억하고 아버지에 있죠. 대한 그리움. 그렇죠. 그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엄마와 아빠가 유명하다 보니까 바쁘셨나 봐요. 네. 많이 못 챙겨주고 해가지고 본인은 부모에 대한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그런 사람으로 좀 비춰졌죠. 예. 우리 지역과 관련돼 있는데 그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하고 예. 그 승마장이 거기잖아요. 네, 예, 예. 인천 아시안 게임 승마장. 예, 예. 뭐 그런 것을 최순실이 활용해 보려고 했다는 그런 것도 있었던 느낌이 그건 맞나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 그러면 최순실이 지시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5대 거점 사업이라고 예. 종합형 스포츠 클럽은 연 3억짜리 모델이었고 5대 거점은 연 8억짜리 모델이었어요. 네. 3년간 지원받는 시설을 구하러 다녀봤는데 최순실이 인천 아시안 게임 운동 했던 경기장을 활용해봐라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야, 많이 탐을 냈죠. 우리 의원님 또 옛날에 인천시 정무부시장. 예, 제가 정무부시장하면서 인천 아시안 게임 그 경기장 건설 여러 가지 다 총괄했었죠. 네. 저는 사실 오늘 그 최순실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많아요. 근데 방송 중에 제 개인적인 궁금증을 푸는 것이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혹시 신동훈 의원님 이제 더 이상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아니, 제가 국감 준비하면서 이렇게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당시에 재단에 돈을 출연했던 기업의 이사분이 네.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자기가 밝히고 싶은데 나중에 증언을 하니까 본인이 못하겠다고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이게 아니었거든. 그렇죠. 근데 오늘 이렇게 생생하게 네. 경험담을 들으니까 굉장히 또 새롭고. 최순실 게이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방 분야도 뭐 로키드 마틴 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좀 더욱 좀 조사해서 모든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이제 공개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겠죠. 어떤 권력자라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승일 부장님, 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돼서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변명과 거짓말보다는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게 대한민국 전 대통령으로서의 자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순실 전 사장에 대해서도 그분도 마찬가지로 지금이라도 참여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국민들은 지금 현재 많이 성숙해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국민들이 많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용서를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문회 때 하태경 의원님이 질문하셨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번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재판에서 과정에서 이제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명쾌하게 답을 못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최순실한테 제가 들은 내용이잖아요. 들은 내용이니까 어떠한 자료나 증거가 없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들은 내용을 얘기해서 뒷받침할 부분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2016년 6월 달에 그 마지막으로 본 게 이제 최순실을 그때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이제 최순실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그 한 2명이 더 있었는데 네. 선술집에서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헤어지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퇴임 후에 VIP로 표현하죠. 네. VIP께서 퇴임 후에 재단으로 오실 거니까 노부장이 좀 더 그렇게 신경 써서 얘기했습니까? 일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었죠. 네네. 예. 저희가 봤을 때도 이게 처음에 이름이 이게 심상치가 않잖아요. 네네. 미르 재단. 네. 그러니까 미르가 또 그 용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용은 또 곧 뭐 왕, 네. 대통령. 네. 그리고 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용띠 아닙니까? 네. 용띠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과거에 이래재단이 처음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이래재단. 네, 맞습니다. 네. 그 최순실 씨를 처음 만나서 이렇게 네. 같이 일을 해보시면 네네. 좀 이렇게 인간적인 인간적인 면도 있나요? 처음에 제가 2014년 2월 달에 이제 그 SDT라는 사단법인 제의가 들어왔을 때, 면접을 봤었어요. 네. 저는 그분인지도 모르고 면접을 최순실 씨가 봤어요. 면접관으로 나왔어요? 그분이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 차버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왔다고 우리 노승일 부장님은 생각하세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이고요. 그다음에 반복된 거짓말. 그다음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가 이번에 결정적인 이유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네. 첫째는 변호인하고도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정확히 대응할 수가 있었으면 사실 미리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또 아닌 부분은 아닌 대로 법리적으로 다툼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한테 또 사과할 분은 사과하고 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바깥 세상을 정말 몰랐나 봐요. 지난번에도 뭐 인터넷 매체랑 청와대 있을 때 인터뷰 보면 그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촛불 집회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측근들이라는 사람들이 직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네, 봐야 그러니까 되겠죠. 눈과 귀를 다 가로막고 대통령에 대한 판단력을 흐리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판단력을 흐리게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양심의 문제인데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것을 낱낱이 또 고백하고 네. 그랬으면 여기까지는 이렇게까지 비참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또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만약에 법에 그 의지를 한다면은 변호사를 찾아갈 거 아니야. 그렇죠. 변호사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났던 행위에 대해서 은밀하고 조용하게 말이 안 나오게 그 이유는 대통령한테 피해가 갈까봐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저희한테 지시를 했거든요. 예. 그러고 이제 저하고 마지막 통화 2016년 그 10월 27일 그 녹취록에 들어보면은 누가 이 정권을 망가뜨리려 한다고 생각한다. 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순실 인지를 때. 하고도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최순실 씨를 제일 마지막에 본 게 언제세요? 저는 마지막 통화는 2016년 10월 27일이고요. 2016년. 예, 마지막으로 본 건 2016년 6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호칭을 어떻게 했나요? VIP라고 표현하죠. 아니, 근데 둘이 통화하는 내용은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뭐 잠깐 두 통화는 들어봤었는데 언니라고 그렇게, 하네요?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 네. 그냥 네 이렇게 표현하죠. 개인적으로 있으면 언니 했을 것 같아. 그랬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을 때 갑자기 이제 귀국했잖아요. 네. 그때 저는 그냥 많은 우리 당원들에게 그냥 농담으로 아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최순실에게 전화해서 빨리 들어와라. 그러면 언니 무서워요. 그러면 이제 박근혜가 야, 나 그래도 직권하고 있을 때 들어와야지. 너 정권 바뀌면 너 죽어. 이런 농담을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게 뭐 대포폰으로 몇백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뇌물죄에 대한 이제 혐의에 대해 자신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하고 있어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노승일 부장님께서 미르 K재단은 박 전 대통령이 퇴임을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건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작년 뽑았거든요. 본인이 사단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영태 씨를 통해서 이렇게 면접 왔으니까. 예.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는 좋은 말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하냐 그래서 증권회사 다닌다니까는 그러면은 전공하고 무관한 직장을 갖고 있지 않냐. 네. 지금부터는 전공을 살려서 네. 돈을 쫓지 말고 명예를 한번 쫓아봐라. 남자가. 그런 얘기를 좋은 말 해줬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는 이제 그거 외에는 전혀 좋은 말이 없었던 거죠. 네. 그 명예는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해라. 그 얘기네, 사실. 네. 명예 쫓을 뻔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이제 망할 뻔했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만간 기소가 되면 곧 재판이 시작될 거고, 또 네. 우리 노승일 부장님은 헌재 탄핵 심판처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증인 출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부담은 안 되시는지요? 부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최순실 재판하고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증인으로 나갔었기 때문에 네. 마주보고 또 제가 진술한다는 부분은 부담은 안 돼요. 네. 네, 가서 사실대로 진솔하게 답변할 겁니다. 네. 네. 근데 상대는 항상 이렇게 째려보고 이렇게 레이저 눈빛 쏘고 그러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증인석에 앉으면 판사님이랑 저하고 근데 눈이 이제 마주치고요. 네. 예, 오른쪽에 이제 앉게 되는 거죠. 그분들은. 예. 노승일 부장님이 한번 광선 쭉 한번 쏴주세요. 네. 왜 우리가 광선을 받아야 돼? 우리가 광선을 쏴야지.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재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 부회장이 네. 박근혜 최순실 관계를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 독일에서 삼성과 계약할 때 상황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야 변호사님이 정리를 해서 그리고 법에 대해서 맞습니다. 보호를 받게 그 해줄 수 조언에 또 있으니까. 그 조언을 또 받아들여서 예. 그래야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변호사하고 어떠한 소통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변호인단들이 나왔던 기사를 토대로 해서 변호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우리 국회에 처음 박근혜 대통령 와가지고 그때가 이제 한참 최순실 게이트의 이제 시작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이제 분노가 막 표출됐을 텐데 갑자기 국회 와가지고 개헌을 제안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야, 저는 그때 보면서 야, 정말 이것은 교활하다. 이 여론을 그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다 빨아들이게 하려고 개헌을 그때 사실 표정이 맞습니다. 너무 그 좀 당시에 그랬어요. 네. 아마 우병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국민을 무시하니까 그런 짓을 하죠. 어쨌든 만약에 그날 JTBC에서 태블릿 태블릿 PC. 보도가 없었으면 네. 국면이 완전히 그 국면으로 다 덮일 뻔했죠. 그날 밤에 태블릿 PC가 맞습니다. JTBC에서 바로 그러면서 공개됐죠. 그 개헌이 물 건너 가버리게 네. 되는 그런 결과가 됐죠. 그러니까 그 개헌으로 이 여론을 잠재우고 새로운 국면을 만들겠다는 그것은 결국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알았던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들은 최순실이 죽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네. 최순실은 본인의 행동이 이런 국가적인 비극을 부를 것이라고 과연 예상을 했을까요? 예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뭐냐면은 최순실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